네, 안녕하세요. 의학교육학개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Inquiry Based Learning을 제목으로 하고 있고, Inquiry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탐구 정도로 설명할 때는 번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학교육 관련된 용어들이 그렇지만 아주 딱 떨어지는 혹은 이미 잘 확립되어 있는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미로 번역을 하거나 원래 영어 표현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기반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챕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이면 스몰 그룹 티칭 혹은 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튼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설명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챕터가 그렇듯이 이 챕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오버뷰가 있고, IBL, 탐구 기반 학습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탐구 기반 학습의 방법들을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팀 베이스드 러닝, 팀 바탕 학습. 보통 이 베이스드라는 용어가 붙을 때는 한국어로 의학교육 용어가 번역될 때 무엇 바탕 혹은 무엇 중심 이러한 용어로 흔히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BL은 문제 중심 학습과 같이 번역이 많이 되고 있고, 혹은 문제 바탕 학습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PBL은 조금 더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친숙한 방법이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TBL은 그보다는 조금 덜 친숙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의과대학 학부 교육에 PBL은 꽤 많이 널리 도입돼서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 반면에 TBL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CBL이라고 약어로는 많이 하는 사례, 케이스는 이제 임상 사례나 임상 증례가 될 텐데,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학습이 있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것도 상황의 어떤 용어에 따라서는 똑같이 PBL이라고 해서 종종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과 혼란을 일으키게, 그냥 PBL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용어인데, 아무튼 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것까지 인콰이어리 베이스드 러닝, 탐구 중심 학습의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IBL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 몇 가지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파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이 챕터에서 다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교육에서 Inquiry Based Learning, IBL. 제 경험으로는 IBL을 의학교육에서 이렇게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챕터의 제목이 IBL이 됐는지는 약간 저에게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IBL이라고 이 챕터의 저자가 칭하고 있는 것에는 아주 여러 가지 스몰 그룹, 소그룹 학습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TBL,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인 PBL, 그 다음에 사례 바탕 학습인 CBL,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소그룹 학습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이 소그룹 학습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IBL은 주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수 학습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아마 PBL을 참여해 보신 기억을 떠올려 보실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교수가 튜터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모아가서 어떤 러닝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공부해 와서 다시 서로에게 공유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콰이어리 베이스드 러닝은 뭐 PBL의 예시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거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반대로 말하면은 가르치는 사람, 티처 센터드 하지 않은 방법을 조금 그런 특성을 더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스트 러닝 티오리, 구성주의로 번역을 하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활용합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학습할 때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내용 혹은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즉 스스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나 어떤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 기반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구성해 나간다, 쌓아 나간다 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이다 보니 액티브 러닝, 능동적 혹은 적극적 학습을 촉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뭔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교수가 일방향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종류의 교수 중심적인 혹은 교사 중심적인 수업보다는 이렇게 학생 중심적인 수업,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쌓아 나가는 방식의 교육을 할 때 아마 조금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학생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스몰 그룹, 소그룹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그룹 학습, 그룹 러닝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만 촉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바람직한 특질들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시나 이게 항상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교사 중심적인 강의와 같은 방식에 비해서는 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했던 PBL의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조금 더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사례, 증례의 각 단계를, 각 막을, 시나리오를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더 공부해야 될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소그룹 학습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더 길러줄 수도 있고 의사소통 기술을 기르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팀워크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도 일방향 강의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혹은 그런 쪽에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독립적인, 자율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이런 그룹 학습의 장점입니다. 누가 지식을 외부에서 주입해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러한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배울지는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 대한 학습의 책임을 지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일정 부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그룹으로서 여러 학생들이 같이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무언가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진 않고, 아마 PBL, 다시 한번 PBL을 말씀을 드리면 PBL도 그렇겠죠. 8, 9명이 한 조로 돼 있을 때 나 혼자 아무리 뛰어난 학생일지라도 모든 문제를 나 혼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결국 여러 조원들이 협동을 해야만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고 손쉽게, 그리고 정답에 가깝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함께 익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에 기반한 방법, 그리고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는 그런 그룹, 소그룹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는 반드시 학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학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그 세션의 성과,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들은, 저도 그러한 선생 중에 하나겠지만, 특히 많은 의과대학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의 수업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보 전달자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파실리테이터, 학습을 촉진하는, 즉 학습자가 더 많이 배우게 하는, 대신 직접 뭔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뭔가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파실리테이터로서 필요한 스킬은 상대적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스태프 디벨롭먼트는 앞선 챕터에서 제가 패컬티 디벨롭먼트라고도 말했던 것과 동일한데, 교수 개발, 즉 이런 PBL 혹은 TBL 혹은 CBL 이렇게 소그룹 학습에서 학생들이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스킬을 길러주기 위한, 교수들이 그러한 스킬을 갖게 하기 위한 교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PBL에 여러 튜터 선생님들이 들어가는데, 이 튜터 교수님들께도 PBL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면에 이러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튜터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을 잘 설명시켜 드릴 필요가 있고, 이렇게 소그룹에 튜터로서 참여하는 교수들 역시 그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수만 준비가 된다고 세션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한번 PBL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교수가 그냥 일방적으로 혹은 잘 정리해서 내용을 가르쳐 주면 충분할 걸 굳이 왜 학생들한테 서로 소위 삽질을 해가면서 고생 해가면서 바로 답을 찾지도 못하는 여러 실패와 불필요해 보이는 토론을 거쳐서 이런 임상의 문제 해결을 연습하는 실습을 하는지 학생들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이게 왜 하는지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튜터가 혹은 교수자가 준비가 되어도 세션이 잘 운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즉 학생 역시 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이론이나 이유가 있고 그때 적절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혹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받아야 이 소그룹 세션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자에게는 PBL 세션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직접 가르쳐 주시면 안 된다 라고 교수자에게는 티처에게는 잘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학생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세션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고, 교수는 이 PBL이란 세션에서 직접 정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학생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PBL이 잘 운영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오버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 다음부터는 각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의학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학생들끼리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생과, 즉 학습자와 가르치는 사람도 조금 더 협력적으로 학습자의 배움을 위해서, 즉 지식과 스킬과 행동의 발달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학생이 조금 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맥락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과거에는 일방향적 팩트의 전달이 주로 교수에서 학생에게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일방적인 팩트를 전달하고 나면은 그 팩트를 잘 머릿속에 암기했는지를 시험을 보는,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서 아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혹은 적어도 전체적인 큰 대세의 흐름은 교수자, 티처 중심의 교육에서 점차 학습자,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학교육 혹은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호기심과 탐구심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기심과 탐구심을 통해서 아주 바른 임상 추론 스킬을 키울 수도 있고, 혹은 더 중요하게는 평생학습자, lifelong learning, 평생학습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 평생학습자로서의 행동을 익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학습자로서의 행동을 익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직접 책임을 더 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수가 무언가를 학생에게 가르쳐 줄 책임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자기가 배울 내용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아마 이러한 평생학습자 혹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행동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처럼 과거 학생 때와는 달리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어떤 과목으로서 지정되지 않고 나의 실제 업무와 관련되는 혹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 현장이나 어떤 의학의 발달 과정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그런 전공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이런 라이프롱 러닝, 평생학습적인 평생학습자로서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Inquiry Based Learning, IBL이라고 챕터에서 줄여 말하는 이 IBL에는
이 광범위한 교육 방법과 테크닉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것을 IBL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이 IBL은 폭넓게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TBL, PBL, C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이 여러 가지 교수 학습 방법에는 어떤 일회성의 어떤 학습 사건도 포함되고 혹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형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이나 테크닉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일회성의 사건이든지 간에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든지 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더 보여주게 학생들이 스스로 호기심을 더 드러낼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적극적인 탐색의 과정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자료 혹은 스스로 찾아낸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특히 소그룹 여러 동료들과 협력적으로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IBL이라고 아마 이 챕터에서는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이 IBL이라는 거는 흔히 알고 있는 또 PBL 예를 들자면 PBL이란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방법 혹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서 다만 그 목표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질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답을 찾게 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어떤 주어진 정보나 스스로 찾아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소그룹에서 협력적으로 이뤄내는 특징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3.1에서는 Inquiry Based Learning 탐구 바탕, 탐구 중심 학습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은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역량 혹은 어떤 성향을 어떤 준비를 학생이 필요로 하느냐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식의 교육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야 하는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한번 학생 때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혹은 워크숍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주변의 동료들과 소그룹으로 무언가를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면은 흔히 흔히 말하기를 5명에서 8명 정도 규모를 얘기를 하는데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대략 이 정도 숫자로 무언가를 팀을 이뤄서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혹은 학습 활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요소들이 다 거기에 대체로 잘 부합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수가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겠고 또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는 개별 학생이든 그 그룹이든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IBL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경청하는 자세 혹은 이런 양상이 갖춰져야 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Inquiry Based Learning의 특징이겠습니다. 어떤 세션에서 다뤄지는 주제나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소그룹 활동에서 흔히 조장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리더의 역할을 맡고 따라서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이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적절한 상황에서는 발휘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서로 전공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물론 의과대학에서는 특히 경험해 보셨던 PBL 같은 것을 떠올려 보신다면 대체로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지금 하고 계신 임상에서의 직무 혹은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 과 혹은 여러 전공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적절히 협상하는 능력 혹은 그러한 모습, 그리고 협상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바로 이러한 Inquiry Based Learning에서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는 능력,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개선하는 능력, 그런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런 IBL을 통해서 익힐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발달 목표나 또 전문 직업적인 발달 목표, 개인적인 발달 목표라 하면은 Personal Developmental Goal이라고 했을 때는 나라는 한 사람이 자연인 혹은 개인으로서 무언가를 더 발전하고 발달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꼭 나 개인은 개인 말고도 직업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나에게 필요한 목표는 또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탈 골로 이렇게 퍼스널한 것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목표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또 배워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성장 목표,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성장, 발달 목표를 만들고, 내가 그렇게 만든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잘 발달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반추해보는, 리플렉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의 끝에 있는 것은 이러한 학습이 여러 자료, 문헌 자료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누가 일방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것을 문헌 여러 개를 잘 정리해서 학습자에게 잘 떠먹여주는 그런 방식의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 가지 문헌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critical evaluation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갖춰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이 IBL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IBL과 같은 혹은 바로 직전에 열거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교수학습 접근법은 몇 가지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인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챕터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기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사회적, 행동적 기술, 소위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 팀워크나 의사소통, 그리고 협상과 같은 이런 역량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소프트 스킬이라고
역량이라고 불리는 혹은 뭐 비인지적 역량, 뭐 비학업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같이 기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현대 의료, 그러니까 과거에 한 명의 의사가 혼자서 아주 독립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모형이 아니라 현대의,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여러 전공의 다직종의 전문직이 함께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그러한 현대의 의료 보건의료에 맞는 그때 필요한 전문직으로서의 기술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임상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도 이러한 스킬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결국 이제 IBL이라는 Inquiry Based Learning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여러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L에 포함되는 것이 앞서서도 뭐 TBL, PBL, CBL 등등이 있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IB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지 그룹, 대규모 강의, 라지 그룹 렉처와 같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거의 이제 대규모 강의, 꽤 일방적인 녹화 영상 기반의 대규모 강의일 텐데, 이런 대규모 강의는 IBL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보다는 뭐 TBL, PBL, CBL 같은 것들이 소그룹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IB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BL이 작동하게 하려면 소그룹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소그룹이 되어야 어느 정도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학생 중심의 학습과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제가 아까 뭐 5명에서 8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8명에서 12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정해진 소그룹은 몇 명이다 와 같은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연구자 혹은 뭐 논문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체로는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접근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그룹 내에서 토론 활동이 IBL에 속하는 여러 교수학습 방법의 기본적인 요소 혹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토론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선생님한테 무언가를, 그러니까 교수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교수 개발 혹은 스태프 디벨롭먼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수자는 이러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기꺼이 경청하고자 하는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학생들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참여가 아주 높은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참여가 저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파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스킬은 적절한 소그룹 교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세션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학생들을 잘 집중시킨다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학생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학생의 참여도를 조금 더 높이고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실리테이팅 하는 스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몇 가지 팁이라든가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과 스킬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만 이 IBL이라는 소그룹 기반의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교수 개발, 즉 IBL의 튜터 혹은 파실리테이터 참여하는 교수자에게 적절한 교수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나 초심자, 노비스 교수자에게 학생이 서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학생이 어떤 수업 세션의 주도권 혹은 학생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자신이 교수, 티칭에 관한 교수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놓친다, 혹은 내가 이 세션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더 전통적인 일방향적인 강의로 자꾸 돌아가려는 양상 혹은 그러한 습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따라서 미리 이런 소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교수 개발을 통해서 필요한 스킬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스몰 그룹 IBL 세션에서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시기나 시점에 하는 내용 세션인지, 혹은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학생들의 역학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교수자가 그 협력적 학습 그룹, 즉 IBL과 같은 소그룹 형태에서 취해야 할 수 있는 여러 역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장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는 사회자가 될 수도 있고, 파실리테이터, 학습을 혹은 진행 과정을 촉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중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 전문가로서의 무언가를 직접 설명해주는 일도 당연히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메인 역할은 아니겠지만 내용의 전문가로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학습 환경을 잘 관리하는 그런 학습 환경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청하는 역할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심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토론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반대편의 편을 드는 데빌스 어드보켓,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세션이 다 끝났을 때는 그 세션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요약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하는지를 적재적소에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IBL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능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3.3에서는 어떻게 소그룹 학습 혹은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그룹 IBL 티칭 세션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특징들을 한 10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백그라운드, 전체적인 배경 혹은 상황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스몰 그룹 세션에 들어가는 교수자는 그 소그룹 세션이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육과정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 교육과정의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혹은 내가 있는 위치 전후에 어떤 수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세션에 참여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
또한 교수자는 어떤 토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는지 그래도 완전한 내용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하는지 정도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육 티칭 세션의 위치를 안다는 거에서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학생들, 이 세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PBL에 튜터로 들어가신다라면 이 학생들이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본적으로 아주 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환경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목표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자가 직접 그 수업 세션의 장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있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방을 잘 어레인지 정리하고 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학생의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로 간의 동등한 토론을 위해서는 이런 원형의 테이블이 디귿자형 혹은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테이블보다 더 적절한 방식의 공간 배치가 되겠습니다. 학습 환경의 측면에서 도입부에 적절히 내용을 잘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전 학생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조금 더 알고 소개하게 하고 동시에 튜터로 참여한 혹은 파실리테이터로 참여한 그 교수자가 누구고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인트로덕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교수자가 이 세션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기대 수준과 기대치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 세션에 걸쳐서 적어도 한 학생이 3번 이상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어떤 기대치를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수자를 어려워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수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조금 더 서포트하려는 지지적인 자세, 공감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대하면서 잘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고 인정도 해주고 학생에게 관심도 보이고 이런 것이 적절한 혹은 바람직한 튜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환경을 갖췄으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 씬을 설정하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전에 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세션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은 마지막 세션을 할 때는 이 앞에 했던 일과 이 앞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세 번째 세션의 흐름이 잘 진행되게 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세션에서는 어떤 태스크를 해내야 되는지 그 태스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또 그 set the scene, 이 세 번째 단계 요소에서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설정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거창한 태스크를 시키기보다는 조금 짧은 과제를 제시해서 두세 명이 짝을 이루거나 혹은 전체 그룹이 8명에서 12명이라면은 더 작은 단위, 3명에서 4명 단위로 쪼개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어로 뭐 두세 명이 페어로 혹은 한 3명, 4명 정도가 더 작은 단위의 그룹으로 작업을 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발표에서 오는 부담을 덜 수 있겠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만들어낸 어떤 서술, 어떤 보고서 자료 같은 것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가능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토론이나 소그룹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잘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참여시킨다는 말은 앞서 말한 컨트롤, 이 세션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부분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이 세션의 통제권을 전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리드하도록, 학생이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학생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정직성도 한 가지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게 해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로, 언어로도 해보지만 말로 표현하기도 해보고 글로 써보기도 또 해보고 혹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마인드맵 혹은 컨셉 맵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좀 표현하게 해보는 등, 아무튼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직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뭔가를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룹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고, 특히나 의학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자도, 학생은 물론 어떤 교수자도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꺼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소그룹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학생에게 효과적인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방형 질문이라는 말은 폐쇄형 질문, yes, no로 대답이 이루어지는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의견을 조금 더 서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는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자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집단의 역동 혹은 역학관계, 여러 학생들이 적게는 5명, 8명 혹은 12명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 사이에 일정한 역학관계를 관찰하다 보면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특정 학생의 특징일 수도 있고, 한 학생과 여러 학생들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역학관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교수자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룹이나 개개인이 뭔가 비효과적인, 그리고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참여를 독려해서 적극적인 혹은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끔 그런 상황에 잘 적절히 중재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에 있어서는 그 세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고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하고, 애초 이 세션의 시작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 목표와 이 세션에서 실제로 한 활동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연결을 짓고,
이 다음 세션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 세션에 대한 조언을 주는 것 등으로 이 소그룹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BL에서 교수자는 반드시 무언가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not working effectively 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훈련도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세션의 어떤 자료, 학습 자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교수자 자신의 자신감이나 혹은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흔히 발생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룹 학생들 내에서의 조 내에서의 역학관계 혹은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 학생 혹은 학생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나 한 그 전체 토론을 혼자서 주도해 나가는 도미넌트한 학생이라든가, 지나치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조용한 학생이라든가,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이라든가, 참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농담만 던지는, 그리고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이라든가, 혹은 전체적으로 토론 자체가 애초 주제에서 벗어나서 3000%로 빠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IBL 혹은 소그룹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 혹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앞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지만 반드시 이제 alert, 뭔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기회, 어떤 세션에서 제공되는 학습 기회에 뭔가 그것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개입이라고 한다면 교수자는 조금 더 학생을 곁에서 독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교수자가 직접 어떻게 뭘 좌지우지 한다기보다는 그 토론 자체가 자연스럽게 원래 그 세션의 목표에 맞춰서 그 원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의 개입이 되겠고, 교수자가 이 상황에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하는 것은 조금 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자가 보이는 모습이 결국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롤모델로서 좋은 모습인 좋은 모습대로, 혹은 안 좋은 모습은 안 좋은 모습대로 롤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 보이는 행동은 전문직업적 행동, 이 유사한 맥락에서 어떤 것이 전문직업적 행동인가에 대한 롤모델임을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학생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지나치게 조용한 학생이라든가 어떤 학생이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disengage, 그러니까 참여를 잘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혹은 이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러한 경우에 교수자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떤 관점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물어보아서 전체 그룹의 과제에, 합의된 과제에 함께 참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너무 조용하고 참여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언제 참여하나 보자라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그 학생을 콕 집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어떤 합의된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분위기를 흐리거나 다른 학생들의 집중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여기서는 뭐 유머를 예로 듣고 있는데, 물론 유머가 적절히 사용하면 좋지만 부적절하게 혹은 소위 농담 따먹기 식으로 분위기를 흐릴 때 역시 교수가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학생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 더 예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션 내에서 학생을 지나치게 질책하거나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션이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IBL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은 시작 부분, 그 세션의 시작 부분에 이 참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 시작 부분에 적절한 혹은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갖춰야 되고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을 잘 시작 부분에 설명하는 것은 꽤 효과적인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룹의 모습을 비디오로서 그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 챕터의 저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이렇게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서 적절한 그룹의 다이나믹을 묘사하는 것이 좋은 점은 학생이 이런 IBL 상황에서 효과적인 토론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토론에 필요한 어떤 일반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실제 상황으로서 생생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로써 이러지 말아야 한다, 저러지 말아야 한다, 혹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보다는 효과적인 예시를 하나의 비디오로 딱 보여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그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의 샘플 혹은 예시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도입부에 학생들에게 이 세션의 목표가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어느 정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몇 가지 IBL의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방법들이라서, 특히 TBL, PBL, CBL과 같은 것들은 워낙 유명한, 그리고 의학교육에서 개발된 지 혹은 도입되어 사용된 지 꽤 오래된 방법들이기 때문에 꼭 이 책에 있는 간단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구글이나 유튜브만 조금 찾아보셔도 실제 비디오와 함께 있는 예시를 많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챕터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도로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BL이란 IBL을 조금 더 유연하게 대그룹 혹은 대규모 혹은 소규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설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BL 세션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TBL 세션은 앞서 기존의 학습 자료를 학생이 통합해야 되고,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은 100명의 학생을 10명씩 10개 조로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개 팀이 있으면은 이 10개 팀이 모두 동일한 과제를 제공받게 되고 제시받게 되고, 이 제시받은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학습 자료를 얼마나 공부해 왔는지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을 개인 단위로도 보고 조 단위로도 봅니다. 이렇게 개인 단위로도 보고 조 단위로도 본 시험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서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그룹 내에서는 서로의 팀 스킬이나 행동이 어땠는지 동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사실 TBL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TBL에 관심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신다면 쉽게 TBL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TBL의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은, 학생들은 TBL 세션이 예를 들면 어느 날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어떤 학습 자료를 공부해야 될지 그 학습 자료를 먼저 제시받고 그것을 공부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TBL 세션이 있기 전에 이 자료를 다 공부해서 TBL 세션에 들어와야 되고, 학생 조를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한 다음에 학생들은 크게 두 번의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는 개인 단위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그룹 단위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혼자서도 풀고 조원들과 함께도 푸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문제는 객관식 다지선다형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세스먼트,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고 같은 시험을 그룹 단위로도 풀고, 그래서 이 그룹 단위로 풀 때는 당연히 오지선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이 정답일지에 대해서 그룹 내에서의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은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A 학생과 B 학생이, A 학생은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B 학생은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C, D, E 학생이 또 서로 생각하는 답이 1번, 2번, 1번 이렇게 다르면은 실제로 한 조 내에서, 이 조 내에서 답을 1번이라고 정할 것인지 2번이라고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5명 학생들 간에 토론이 필요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조 단위에서의 답을 합의해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조별 활동을 모든 조가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기억조는 1번을 답으로 골랐고 니은조는 2번을 답으로 골랐으면은 기억조와 니은조 사이에 왜 서로 답이 다른지 그 강의실에서 토론, 비트윈 그룹의 토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교수자는 적절한 파실리테이션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거나 혹은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마치고 나면은 학생들은 동료 평가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더 많이 이 조에 기여를 했고 조금 더 팀원으로서의 스킬이 뛰어났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TBL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고, 특히 어떤 종이 기반의 여러 기존에 흔히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는 페이퍼 기반의 문제들을 활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TBL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특히 수업 시간을 더 추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늘려준다는 그러한 장점이 TBL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PBL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BL이 대략 개발된 것은 1960년대 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PBL을 전혀 하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의과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육에서 PBL은 아주 널리
받아들여진 도입된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뭐 해보셔서 설명을 들으면 금방 과거의 기억에 잘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문제를 어떤 탐구 혹은 발견 혹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자극, 스티뮬러스로서 문제를 제시하고 파실리테이터, 즉 PBL의 튜터는 그 발견, 디스커버리의 과정에서 약간의 가이드하는 역할만 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커리큘럼 교육과정 설계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평가로도 PBL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BL에서도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PBL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만 PBL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각 조마다 한양대와 같은 경우는 뭐 8명씩 12개의 조가 있는데 각 조마다 튜터가 1명씩 필요하고 PBL을 위한 모듈을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케이스 시나리오를 그때그때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필요한 상당히 리소스 인텐시브한 인텐시브하다고 표현하는데 리소스 인텐시브한 교육 방법입니다. 자원이 꽤 많이 들어가는 교수학습 방법이고 그래서 어떤 공간적 제약이 있거나 재정적 제약이 있거나 충분한 파실리테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PBL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어떤 맥락적으로 학습하려는 내용과 맥락적으로 관련 있는 트리거를 사용해서 스스로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트리거라고 하면은 보통 케이스 혹은 시나리오 또는 모듈 등으로 불린 어떤 사례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임상 시나리오나 이미지, 비디오, 랩 검사 소견, 병리학적 스페시멘이나 아니면은 실제 혹은 시뮬레이티드 환자의 어떤 묘사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임상적 추론을 자극하는 혹은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 혹은 문제의 집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학습을 혹은 논의를 해나가게 되고 그 논의에는 짧게는 1주 혹은 길게는 2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양의대의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전체 시나리오의 일부분을 봤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 첫째 세션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를 공부해 와서 이 두 번째 세션에서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작업이 있고 개인 작업이 있고 이 과정에서 튜터가 내용 전문가로서 일정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룹의 작업과 개인의 작업을 함께 동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문제나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PBL의 방식입니다. PBL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 전에 준비할 것이 없다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특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TBL에서는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학습 자료를 다 읽고서 혹은 공부를 미리 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걸 해와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미리 배부를 하고 준비하게끔 하는데 PBL에서는 그런 사전 준비 자료를 딱히 특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조에서 어떤 학생이 조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서기를 또 뽑아서 서기는 이 조원들이
세션 동안 토론한 내용 같은 것을 잘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PBL을 해보신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서기와 조장과 서기와 여러 조언의 역할을 할 동안 튜터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파실리테이션 해서 그룹의 어떤 역동, 그룹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이 과제를 충실히 잘 해나가게끔, 샛길로 새지 않게끔 잘 가이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파실리테이터가 하게 되고, 또한 파실리테이터는 이 그룹이 이 주어진 과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의도한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게끔 관리하는 것이 튜터가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 시나리오가 심혈관학에 대한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심혈관학 교육과정 과목이 있는데, 심혈관학에 관련된 PBL을 할 때 심혈관학 교과목에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 PBL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학습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심혈관학 모듈을 가지고 호흡기학이라든가 내분비 같은 공부를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다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 교육 과정에서 의도한 목표를 이 PBL에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는 게 PBL 튜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에 표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 내용은 거의 앞부분과 동일하고 한번 학생에 대한 특징, 문제 혹은 문제군에 대한 특징, 튜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역할이 옆에 칼럼에 쓰여져 있습니다. PBL은 흔히 TBL과 이렇게 서로 비교가 많이 되는 교수법 중 하나입니다. TBL과 PBL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을 살펴보면, 우선 TBL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주로 하게 되고, 이때 튜터, 파실리테이터는 내용 전문가로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학생들이 뭔가 임상추론에서 잘못된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TBL의 장점 중에 하나는 파실리테이터가 상대적으로 PBL에 비해서 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100명 정도의 학생을 TBL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때 파실리테이터는 2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전 학습 준비도는 Readiness Assurance Test라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험이 어떤 TBL의 핵심 요소로 들어가 있는 만큼 TBL은 PBL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미 사전 준비를 통해서 일정량의 강의를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TBL에서는 강의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PBL에서의 TBL과 다른 특징은, 우선 PBL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내용을 다른 조와 명시적으로 토론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PBL 1조가 있고 PBL 2조가 있을 때 1조 내에서 토론을 많이 하고 2조 내에서 토론을 많이 하지만, PBL에서는 1조와 2조 사이의 토론은 없습니다. 반면 TBL에서는 1조, 2조, 3조 등 여러 조가 있을 때 이 여러 조가 각각 조 내에서 토론을 하고 일단 어떤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조 사이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PBL은 TBL보다 덜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 더 개방적인 토론과 탐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PBL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정도의 보조적 강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드릴 IBL에는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 CBL이라고 부르는 증례 바탕 학습이 있습니다. CBL에서는 문제 해결을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임상 추론을 기르고 임상적 판단 능력을 기르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퍼실리테이터의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어떤 문서로 정리된 임상 사례를 학습하면서 이때 복잡한 임상 시나리오와 중요한 자료에 대한 해석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함께 논의해 가면서 시나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문제를 찾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서로 논의하고 잠재적으로 어떠한 인베스티게이션, 더 많은 조사와 치료가 필요할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학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특정 세션, CBL 세션이 있기 전에 준비 사전 학습 자료 같은 것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BL에서 튜터는 다른 앞선 PBL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BL에서 튜터는 뭔가 학생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진 않지만 CBL에서는 학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을 가이드하고 학생의 임상 추론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CBL과 PBL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BL과 유사한 점은 학생이 자기 스스로의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학습 자료로부터 그것을 목표에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자신이 세운 진단적 가설 혹은 가능성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측면이 PBL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BL의 특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CBL 포맷에서는 TBL처럼 어떤 사전에 학습한 자료를 잘 학습해 왔는지 준비도를 확인하는 Readiness Assurance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어떤 주어진 임상 맥락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관한 구조화된 접근법을 조금 더 장려하는 특징이 있고, 이는 CBL이 이렇게 TBL과는 다르고 또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PBL과 다른 점입니다. PBL은 이렇게 구조화된 접근법보다는 조금 더 학습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장려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화된 방법을 장려하다 보니까 이러한 접근법이 학생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익스퍼트, 전문가 파실리테이터가 강의를 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생을 임상 문제 해결을 교수자가 가이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지나친 강의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교수자는 잘 훈련을 받고 충분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CBL이 PBL 혹은 TBL과 다른 점은 TBL에서 그룹 간의 비트윈 그룹의 토론이 있었던 것처럼 TBL에서는 그런 토론이 있었지만 CBL은 PBL처럼 그룹 간 토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또 CBL과 TBL이 서로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CBL은 학생들로 하여금 환자가 보여주는 어떤 임상 표현을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게끔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남자가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임상 표현을 중심으로 학생이 배울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에 환자가 묘사한 그러한 임상 증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스트럭처드 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전문가의 가이드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CBL입니다. 이러한 점은 PBL에서 임상 증상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저것 원인을 많이 공부해 봐라 라고 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접근법과 CBL이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JBL이라는 약자로 썼는데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어쨌거나 프로젝트가 학습자가 진행해야 된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학습자 중심적이고 학습자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교수자가 촉진, 즉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학습자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교수법은 아닙니다. 학습자는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탐구 프로세스를 통해 무언가를 질문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리서치,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파실리테이터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가이드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은 애초에 자신이 던졌던 질문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는지를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을 텍스트나 비디오나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꽤 일정 기간 진행될 필요가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고 그래서 앞서 PBL이 1주 내지는 2주에 걸쳐서 하는 거고 TBL이나 CBL은 한 두세 시간의 어떤 짧은 수업 시간에도 가능한 것인 반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의 주제가 잘 주의 깊게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실리테이터나 어떤 슈퍼바이저는 스캐폴더, 즉 학생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프로젝트의 비계, 그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나가주는 이 전체 윤곽과 같은 틀 혹은 경계 그런 걸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학생들이 만드는 어떤 거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하는 활동의 범위와 경계를 일정 부분 잡아줌으로써 그 안에서 학생이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학생이 처음에 던진 질문이 아주 그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을 조금 더 공식적인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바꿔주는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은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스킬의 격차, 갭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팀 단위의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IBL, Inquiry Based Learning은 학습자 주도의 탐구와 능동적, 자기주도적, 협력적 이런 학습을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든 문제를 해결하든 팀 단위의 토론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학생이 적절한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필요한 시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따라서 인터넷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산재되어 널려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 정보에 관한 적절한 리터러시,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IBL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Inquiry Based Learning은 의학교육에서 의학교육을 전달하는 중요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의 니즈와 스스로의 발달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유형의 IBL을 설명했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각각을 특징 짓게 하는 TBL이든 PBL이든 CBL이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든 각각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있지만 하나를 쓴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쓰면 안 되거나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의 설계나 각 교실에서의 수업 상황 혹은 임상 상황, 임상 현장의 특징에 맞춰서 잘 적절히 변형시켜 가면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IBL 방식의 교수 학습 방법은 다양한 교수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교수자는 전문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마치 동료와 같은 튜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으로서 함께 작업하는 것은 IBL 기반의 접근법에서 훨씬 그 접근법을 더 매력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훈련, 특히 교수자에 대한 훈련, 그리고 학생에 대한 안내와 훈련 역시 꼭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IBL이 그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더 많은 읽을 거리는 다음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의학교육학개론 챕터 3 Inquiry Based Learning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